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들 중에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만들어줄 신경 전달 물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요, 이 리듬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쿵쿵쿵쿵 세게 치거나 너무 약하게 쳐서 안 들릴 것 같거나 그럼 음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강약 조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듯이 악기를 연주하듯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조화롭게 연주해 주도록 도와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요, 말초신경계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말초신경에는 채성신경이 있고 자율신경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먼저 채성신경, 몸운동신경부터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척수예요, 척수. 척추뼈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딱 우리 몸의 단면을 절단해서 나오는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척수에 보면은 이렇게 신경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곳, 곳곳으로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듯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감싸져 있죠. 이 선이요. 이 감싸진 게 바로 수초죠. 감싸져서 다른 거, 옆에서 들리는 잡음을 다 차단하고 목적지까지 딱 그 전달해야 될 것만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초로 감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끝부분에 가서 몸 운동신경, 칠성신경이니까 근육에 가서 이제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라는 신호, 근육을 수축해, 근육을 이완해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로 지금 이 뉴런의 마지막 말단 부분에서 이 돌기들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이 근육 쪽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세틸콜린을 보낼 때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냐면 근육을 수축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육을 수축한다는 건 우리가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을 쓸 때, 몸을 움직일 때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고, 힘을 뺄 때, 몸을 이완할 때 근육이 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바로 우리가 근육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때 생기는 질환이 있어요. 혹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질환 들어보셨나요? 근육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고요. 이완된 상태에서 축 늘어진 상태에서 있게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못해서 혹은 아세틸콜린은 분비되는데 이 근육 수용체에서 얘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예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서로 시소를 타듯이 왔다 갔다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조절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의 표적기관은 우리 몸의 곳곳에 다다르는데 여기 제가 한 가지 예로 심장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기 노란색 보이세요? 이 노란색이 신경절이라는 부분인데요. 신경절이라는 거는 뉴런과 뉴런을 서로 연결해주는 부분을 신경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교감신경에 보면은요, 이 척수에서 뻗어나온 이 뉴런 있죠. 신경세포가 중간에 심장으로 가기 전에 딱 중간 정도에서 이제 또 다른 뉴런, 또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이 되어서 심장까지 가죠. 그래서 여기 환승하는 곳이 딱 절반,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게 여기 환승지를 지나고 나면은요. 신경세포의 이 수초가 앞부분에는 수초가 있는데 뒷부분에는 수초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초가 있다 해서 유수신경, 뒷부분은 수초가 없다고 해서 무수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뉴런이랑 뒤에 있는 뉴런이 또 그 형태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 신경절, 그걸 나누는 환승역이
일단 위치가 달라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물질이 뭔가도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교감신경에서는요, 이 환승역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아까 그 근육이 수축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었죠.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모두 이 중간 환승지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해요. 그럼 이 아세틸콜린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뒤에 있는 신경세포 뉴런이 또 신호를 쫙 전달을 해요. 이제 최종 목적지 심장의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심장의 근육으로 가서 또, 야, 있잖아. 저기 척수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뇌에서도 어떻게 하래?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호를 전달할 때 그 전령이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달라요. 이 마지막. 중간 환승지는 똑같이 아세틸콜린인데 마지막에 이 신호를 전달하는 전령은요.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에요. 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최종적으로 교감신경의 명령을 전달하는 가장 최종적인 전령이죠.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메시지를 가장 최종으로 전달하는 전령은 아세틸콜린이고요.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는 교감신경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힘이 세게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세틸콜린이 이 심장 근육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된다는 거는 부교감 신경의 힘이 교감 신경의 힘보다 더 세져 있다는 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라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랑 부신에서 분비하는 에피네프린이 다르지 않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에피네프린 주사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뭔가 이렇게 아나필락시스 샥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에피네프린이 하는 역할이 혈관을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수축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의 작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차시 클래스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다뤘는데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혈관이 수축하는 반응이 있었죠. 네, 바로 그 반응들이 이 교감신경의 명령을 받은 우리 몸의 각각의 기관들에서 그 신호를 전달받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에서도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연구를 보니까 라벤더 오일이 콜린성 시스템에 작용해서 진통, 항불안, 항우울, 항경련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콜린성 시스템. 이거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세틸콜린이 가장 말단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 기관, 그 조직에 작용하는 게 부교감 신경이었죠. 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라벤더 오일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진통작용이나 항불안, 항우울, 항경련 작용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실험에 보니까 거기서는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더 명료하게 기술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완이 필요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쓰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을 살펴볼게요. 경험과 학습을 통한 확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글루탐산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글루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 이름 그대로 글루타메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글루타민산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글루탐산은 중추신경계의 주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거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글루탐산이 하는 주요 기능이 뭐냐면 학습과 기억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글루탐산의 분비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 뭔가 기억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글루탐산이 학습과 기억이라는 거는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오는 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밑에 신경 가소성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글루탐산은 뇌로 통증을 전달하는 작용을 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그 시냅스 앞에 있는 뉴런, 뒤에 있는 뉴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뉴런이 뇌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신호를 전달해 주려고 해요. 활동 전이라는 거는 이 전기 신호가 쭉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 전기 신호가 이동을 해서 이제 앞에 있는 뉴런이 뒤에 있는 뉴런한테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바로 글루탐산을 분비해서 이 뒤에 있는 뉴런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았죠. 여기가 수용체라는 부분인데 이 글루탐산을 받는 수용체는요, 2개가 있어요. 암파 수용체라는 것과 NMDA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은 까먹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딱 받았어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문이 열려가지고요. 이 문으로요. 세포 바깥에 있는 액체 속에 둥둥 떠다니던 칼슘이요. 이 신경세포 안으로, 뉴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도 전기가 땅 켜지게 돼요. 그러면 이 전기가 켜지면서 이 칼슘이 전력을 공급해서 전기가 켜지게 되면은 이제 얘도 그 다음 차례 뉴런에게 이 신호를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쭉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저기 문을 글루탐산 이거 하나만으로는 문을 열기가 얘는 힘들어. 내가 도와줘야 돼 하면서 전력을 이쪽으로 조금 더 보내가지고 전기를 딱 꼽아서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이 이 문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평 날려버려요. 그럼 여기도 문 열렸다고 칼슘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은 전력이 더 많이 공급이 되니까 이 활동 전이의 세기도 더 세지겠죠. 그래서 이제 더 세진 그 활동 전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쭉 그 전달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이 쭉 뻗어나온 가지랑 연결되는 부분은 그 신경세포의 머리 부분이었죠. 머리 부분, 이 뉴런의 핵이 있잖아요. 머리 부분에 핵이 딱 박혀 있죠. 그러면 이 전기가 핵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야, 단백질 만들어야 돼 하면은 그 뉴런에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은 이 단백질들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뉴런에 쓰이거나 그 다음 뉴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신호를 제일 처음 보내줬던 그 자극에 제일 처음 반응했던 뉴런 있죠. 신경세포.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들이 제일 처음에 신경세포로 가서 여기 이 신경세포의 일을 더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세요? 뉴트로핀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에서 뉴트로핀에 의해서 시냅스에서 글루탐산이 더 많이 분비되고 그러면 여기로 전기신호가 더 세게 오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시냅스 연결 패턴이 더 강해지겠죠. 여기서 신호도 더 많이 전달하고 또 여기서 더 강해진 만큼 또 여기에 뉴트로핀이 가서 더 세게 하면서 이 회로가 점점 강력해지는 그래서 하나의 패턴으로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과학자들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뉴런들이요.
뭐 바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뉴런들하고도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리가 그렇게 떨어진 애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았을 때는 제일 처음에 신호가 시작된 뉴런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가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는 거지?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뉴트로핀을 전달하는 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뉴런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활동 전이가 제일 처음 시작된 바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강화시켜줘야지 모든 루트가 딱 하나로 단단하게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는 자극의 강도가 아주 센 경험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는 경험인 경우가 많죠. 이런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활성화된 시냅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신호를 받아서 전기가 땅 켜진 그 시냅스에 이렇게 꼬리표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전달받은 애가 처음에 이 신호가 시작된 애를 어떻게 찾아가는가를 봤더니 그 꼬리표가 어디 있나, 우리가 지도에서도 이렇게 목적지 딱 표시해두면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나, 내비에서 목적지 딱 찍어두고서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호가 전달돼 왔어. 그래서 점점 점을 찍어가지고 어떤 모양을 진짜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뇌 세포 안에서요. 뇌 안에서요. 네. 그게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등산하다 보면요. 등산로, 원래 만들어 놓은 등산로 말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데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길이 아니었던데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냅스의 연결이 생기는 것도 원래 길이 아니었던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풀이 좀 밟힌 자국이 있다가 거기를 계속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원래 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뇌 신경 세포의 연결도 요런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패턴이 연결이 되는 거고, 거기에 글루탐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루탐산이 또 균형을 잃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거 필요한 거여도요, 얘가 균형을 잃을 때는 항상 우리 몸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글루탐산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요, 학습도 더 잘하고 기억도 더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나 뇌의 활성도가 높아지다 보니까요, 얘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안절부절 하면서 불안장애가 생기게 되고 자폐증이나 ADHD 같은 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써서 얘가 엄청나게 빨리 닳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게리병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루탐산의 기능 중에 특이한 게 있었죠. 통증을 뇌로 전달해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글루탐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때요? 한두 명이 야 여기에 통증이 있대 하고 뇌에 톡톡톡 전달해주던 게 막 수십 명이 뇌로 몰려가지고 야 저기 아프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통증이 뇌에서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글루탐산이 너무 많아져서 계속해서 야 쟤 아프대 이러면서 계속 지나가 봐요. 통증이 쭉 지속이 되는 만성 통증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 글루탐산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학습이나 기억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지체가 되고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캐치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살아가는 활력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울증이나 조현병이 생기는데도 이 글루탐산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탐산이 균형을 잃고서 너무 많이 풍풍풍풍 나오게 될 때요, 이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우리 몸에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앞에 혼자 외롭게 있었던 아이 기억나시나요?
가바예요. 이 가바가 이거 글루탐산도 너무 많이 나오네. 이제 그만. 너 이제 앞에서 오는 글루탐산 받지 마. 더 이상 받지 마 하고서 걔네들이 못 받게 딱 막아버리는 애가 가바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이 세포의 경계에 꼭 박혀있는 이 단백질의 구조체 보이세요? 얘가 여기에 가바 리셉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구멍 있죠. 이 부분이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딱 잡아채는 이 열쇠가 딱 끼워지는 자물쇠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바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기를 위에서 올려다본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 가바 열쇠가 들어가는 열쇠 구멍이 있고, 여기 보면은, 염소 구멍이라고 되어 있죠. 클로라이드 구멍. 그래서 여기는요, 이 열쇠로 이렇게 딱 문을 열면은 이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을 염소만 통과할 수 있어서 염소 구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들이요, 세포 바깥에 있던 염소들이 이제 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신경세포의 전원이 꺼지게 돼요. 그러면 전원이 꺼지면은 자동적으로 그 글루탐산이 들어오던 문도 닫히게 돼요. 그럼 더 이상 글루탐산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과도하게 전력이 너무나 막 넘쳐 흐르던 것들이 조정이 되겠죠. 그렇게 글루탐산의 작용을 조절해 주는 게 가바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글루탐산이 너무 많아졌을 때 막 불안해지고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자폐 증상이 나타나고 불안정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바의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은 불안했던 게 좀 가라앉고 편안한 상태, 이완이 되는 상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글루탐산의 과활성이 억제가 되면은 이 가바가 열쇠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요. 불안이 완화되고 이완이 되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바 리셉터를 활용하는 약으로 대표적인 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품이에요.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주로 수면제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제를 복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를 경험해 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벤조디아제핀 수면제가 문제가 있어요. 내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수면제에 내성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한 알로도 잠이 잘 왔는데 나중에는 2알 먹어야지 좀 잠을 잘 것 같고, 그러다가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는 것 같아서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약을 끊으면은 그 약을 먹기 시작할 때보다 더 심한 불면증이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금단 증상 같은 그런 증상이 생겨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내성이나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편하게 이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를 줄이는데 아로마 세라피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미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를 먹으면서 의존성이 생긴 환자들, 이걸 안 먹으면은 더 심하게 잠을 못 자는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환자들한테 이제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한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 침대에 누워있을 때, 향기를 맡게 한 거죠. 그랬더니 연구 결과를 보니까 향기를 이렇게 꾸준히 맡게 한 그룹이 있고, 또 비교하려고 향기를 맡게 해준다고 하면서 뭔가 향기가 아닌 것들을 맡게 해주는 대조군, 그러니까 플라시보를 준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2개의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 블렌딩해서 향기를 맡게 해준 그룹에서 이 수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를 줄이는데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가 실제로 이 수면제를 줄이고 사람들이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밝힌 거예요. 이 논문에서 적용한 블렌딩을 알려드릴게요. 이 논문에서는요, 샌다루드 에센셜 오일이랑 주니퍼 베리, 로즈워터, 오리스, 이 4가지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을 해가지고 이 연구에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향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라벤더 오일이 가바성 신경 전달을 조절을 해서 신경계의 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고요. 그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가바성 신경 전달이라는 거, 그러니까 글루탄산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해서 신경계가 너무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고 좀 진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거기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죠.